나라의 식민지 해방운동, 독립운동과 우리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조건이 다릅니다. 침략한 나라에 바로 옆 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인접국가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혹독하게 직접 통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더 중요한 것은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정체성, 그것을 아예 없애버려서 영원하게 일본에 복속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과 글을 없앤다. 역사를 왜곡한다.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앙을 훼손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독립운동은 그 세 가지에 맞받아치는 독립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르게 독립운동의 강도는 전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3.1운동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앞에 독립운동은 크게 두 줄기예요. 하나는 유림들이 중심에서 일으키는 의병전쟁. 그 방법 갖고는 안 돼. 어떻게 서양 열강들의 과학 문명과 정치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 이게 계몽운동입니다. 한쪽은 보수예요. 그 의병보다 한 10년 뒤에 시작한 계몽운동은 진보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보수 진보. 그러면 나뉘어지겠죠. 나라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등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 망한 뒤 5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습니다.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대한광복회입니다. 3.1운동 이후의 후반기의 독립운동에는 다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와 진보 두 줄기로 가는 겁니다. 나뉘면 반드시 통합합니다. 사실 서울의 독립운동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요, 한편으로는 침략과 통치의 심장부,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서 맞서 펼치는 독립운동의 센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서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어떤 그런 비결, 원인은 뭘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보다 우리가 아래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늘 문화적으로 시해국이지 우리가 수해국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그래서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는 아래 끝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저항성이 굉장히 강해요. 국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민족성 자체가 그들에게 눌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 근정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조선 총독부 청사죠. 조선 총독부 한 번은 들어보셨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어떻게 보면 중앙 통치기구,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기관인데, 하지만 지금은 경복궁 야간 개장 행사 가면은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 관광 명소이자 왕조의 상징을, 옛 역사를 복원된 장소로 되었죠. 조선 총독부 건물, 식민 통치를 상징했던 건물, 그런 공간에서 옛 조선 왕조, 우리 역사와 민족 정기를 복원함과 동시에 근대 건축물들을 재평가할 수 있는 논의가,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죠. 서울 도심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서울역 이야기,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이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기 위한, 그리고 이 조선에 있는 백성들이 다양하게 이동하기 위한 발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 만주,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일본, 부산 등을 철도로 연결하는 국제 관문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현재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던 이 경성역이요, KTX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민자 역사가 생기면서 2001년 어떻게 보면 역사의 뒤안길로 영업을 종료하고 폐쇄가 돼버리죠. 이 경성역이 문화역 서울 284로 거듭나면서 과거와 현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지향적인 공연예술 문화,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식민 통치, 식민 수탈의 상징에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 경성역, 옛 경성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여행으로. 근데 그때 보니까 엄청 많은 그 일제 시절에 그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군산처럼 서울 외에 그런 일제 시대의 그런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또 아직 남아 있나요? 부산의 서구의 아미동이라는 동네를 가면은 비석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석하면 우리가 이제 무덤 앞에 세우는 걸 이제 비석이라고 하잖아요. 일제 강점기에는 아예 거기를 일본인들을 위한 공동묘지로 만듭니다. 그런데 광복 이후에는 이게 방치가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외놈들의 무덤이니까. 그런데 이때 6.25 전쟁이 벌어져요. 6.25 전쟁의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오고 거처가 없으니까 그냥 무덤을 위에 판잣집을 세워서 거기서 삽니다. 죽어서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들, 그리고 전쟁통에 무덤 위에 판잣집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피난민들의 아픈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이 아미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이게 뭐 들으면은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화 얘기를 하면은 1987년에 민주화 항쟁,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이제 민군 정부가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를 대충 기억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왕정을 거쳤죠? 일제 강점기를 거쳤죠? 그 당시 우리 뭐 선조들한테는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생각할 만한 경험도 없고 배운 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왕정에서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로 왔는데, 근데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다음에 우리가 건설하는 이 나라의 그 국가 체제는 반드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60년대 영국 언론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꼽힐핀다는 것은 쓰레기에서 장미가 꼽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장미가 이제 영국의 국화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회 민주주의의 원조다라니까 이제 장미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쓰레기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민주주의를 정착을 시킨 거예요. 한국은 굉장히 많은 신생 민주국가들 혹은 여러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가들한테 아주 롤모델이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왜 애국심에 막 차올라서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그걸 모르고들 계시는 것 같아서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국가들에서 롤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국가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었던 역사적인 경험과 그리고 지금까지 지켰던 가치를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제는 조금 더 위에 올라가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어떤 원동력, 그리고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그 어떤 힘이 어디에 있으신지 참. 예전부터 이제 관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일정 수준까지는 그래도 된다라는 거를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끝까지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정부라든지 뭐 그리고 관계 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이끌어가는, 내놓는 경제 정책들이 좋았어요, 사실. 네. 그리고 그게 주요했었어요.
물론 그게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97년에 외환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른 식으로 이제 탈바꿈을 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한테 물어보면 다 그 말씀하실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시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77주년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먼 세월 같은데 저는 그 운동하시던 그 함성이나 피와 목숨을 바치시고 나라를 구해내신 그분의 흔적들이, 그분의 소리가 이 스튜디오를 지금 막 찾아오고 들리는 듯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분명한 우리 선조들의 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이라든지 또 우리 그걸 해방을 맞이했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큰 그 충격이 이렇게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숙제처럼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에도 그 포스터를 이렇게 보면서 괜히 그 죄의식을 막 느끼고 이랬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일생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보다는 그 충격이 가끔 오늘 같은 나라에 이렇게 탁 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선조들의 싸운 투쟁과 역사를 말하자면 인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국가든지 아니면 공동체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혹은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사실 별거 없어요. 기억해 주는 거. 저는 그거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그분들께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예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억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원들 그리고 우리 아래 이제 밑에 자식 세대들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희생을 하게 되어도 그들은 나를 저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게 사실은 이 공동체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돼요. 오늘 토크 그리고 강연 내용처럼 과거도 잘 기억을 하고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들 잘 사시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우리 자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어떤 한국을 넘겨줄지 한 번쯤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복 타임 앤 스페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진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